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디지털 테스터기 사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이제 이 돼지꼬랑지에 볼트 V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가정용 전기 측정할 때 이제 여기 AC에다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정용 전기 콘센트인데, 여기다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225V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가정용 전기를 이제 측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점점점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직류전기 측정하는 거예요. 직류전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소형 배터리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게 측정하면 1.4V가 나오죠. 이런 배터리 측정도 되고, 이런 이제 수은 전지 이런 것도 여기 넓은 면이 플러스니까 플러스에 놓고 측정하면 2.1V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DC 측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으면 배터리도 이렇게 측정을 하면 나오겠죠. 13.32V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거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바퀴 올리면 이제 저항이라고 이제 표시가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전자부품들 보면 그 요런 애들이 있잖아요. 전자부품에 저항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측정해 볼게요. 현재 46.2오hm, 46오hm 정도가 나오죠. 요런 식으로 그 전자부품에 있는 요런 저항을 측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한 바퀴 더 누르면 이제 다이오드 측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도통 검사라고, 뭐 그래서 이런 선이 있으면 선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뭐 이런 거를 체크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겠죠. 여기다 찍고 한쪽으로 이제 찝어 보면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통 검사입니다. 그리고 저항치도 같이 이제 측정이 되죠. 이 선은 저항이 한 0.3오hm 정도 되네요. 이 선, 구리선 자체의 저항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도통 검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헤르츠는 뭐냐면 주파수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콘덴서에 보면 이제 얘를 이제 찝어 보면 이 전기 주파수가 나와요. 59.9Hz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60Hz가 이제 되는 거죠. 60Hz. 가정용 전기는 다 60Hz니까, 우리나라는 60Hz를 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헤르츠 측정하는 거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50Hz 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요러고, 요 표시는 요건 뭐냐면은 전자제품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제 콘덴서가 있어요. 이런 콘덴서 용량을 측정할 때 이제 쓰는 그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68, 64로 이제 내려왔죠. 얘가 원래 68인데 지금 한 64 정도 나왔어요. 뭐 이 정도 오차는 뭐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요 전류 측정할 때는 예전에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얘를 암페어로 우선 옮겨 놓고 요 까만 거를 꼭 이쪽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류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전류 측정할 때는 이제 이게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연결되면 바로 여기 이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데, 얘의 전류값을 측정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선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를 연결해 주고, 이제 이 암페어죠.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이게 10암페어고 요 미리암페어는 이제 1000ml 이하일 때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컴을 여기 마이너스에 연결하면 얘의 전류량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A 이하일 경우에만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넘어가면 이 안에 이제 퓨즈가 나가요. 한번 측정해 볼게요.
지금 0.099 거의 뭐 100mA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그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미리암페어로 바꿔놓고 미리암페어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미리암페어로 측정하니까 96mA 정도 나오죠. 96.1mA. 지금 현재 이 LED 전구의 전류량은 96mA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테스터기를 잘 응용해서 쓰면 여러 가지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멀티 테스터기 이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쿠메다 사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후쿠메다 그 크램프 메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류량이 큰 거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이제 좀 사용을 하는 건데, 우선은 얘가 이제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A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교류 가정용 전기 전류 측정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라고 또 써 있는 게 있는데 긴 줄에 점점점점 돼 있거든요.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이 이제 그 직류 전기 측정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칸 또 이제 넘기면 볼트 측정하는 게 있어서 하나는 AC, 하나는 DC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눌러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직류, 이렇게 하면 교류. 이렇게 해서 직류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요 배터리를 좀 측정을 해보면 지금 13.36이 나오죠. 요걸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얘는 13.32. 조금씩 좀 오차가 있죠. 요거는 테스트하기별로 좀 오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DC 측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하면 이제 AC 가정용 전기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칸 더 돌리면 이제 저항 그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게 나와요. 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거의 55옴 정도 나오죠. 55옴. 얘를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55옴. 요건 이제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hm 측정하는 게 있고, 이제 한번 또 누르면 이제 도통 검사라고 있잖아요. 이게 삐 소리 나는 거, 그 선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이제 확인할 때 하는 거. 요거까지 된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그 자가 정비하는 사람들은 그 뭐 볼트 측정하고 저항 정도 측정하고 도통만 돼도 그 많이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직류 전기랑 교류 전류를 측정하는 건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A 이하는 되는데 10A 이상 되는 것들은 이제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구입한다 그러면은 그 AC, DC 겸용 그 크램프 메탈을 사는 게 자가 정비할 때 좋아요. 그 배터리 테스터기라고 그 저가형 있잖아요. 뭐 CCA 측정이 되고 이런 거보다 요거 한 대 있으면은 배터리의 그 성능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두 대 중에 한 대를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AC랑 DC 이제 전류 측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가정용 콘센트잖아요. 이게 이제 플러그에 이렇게 꽂히면
얘를 이렇게 이 전체에다가 이렇게 놓고 측정하면은 그 측정이 안 돼요. 이게 요거는 잠깐 뺄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 전체를 넣으면은 이게 측정이 안 돼요. 전류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에 보면 이제 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나오잖아요. 그 전선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측정을 해야, 이렇게 하나만 측정을 해야 이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측정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보통 보면 가정집에 있는 두꺼비 집이거든요. 요게 이제 메인이 들어오는 거, 메인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220V가 이렇게 오면 이제 이쪽으로 하나씩 분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누전 차단기는 뭐냐면 뭐 누전이 된다든가 쇼트가 된다든가 그러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본 김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접지라 그래요. 접지. 그래서 요게 이제 땅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전기가 새서 역류에서 올라올 때 땅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지가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임의로 여기 있는 걸 전류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할 때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선을 그 한 가닥만 측정을 해야 돼요. 네, 15A 정도 흐르죠. 이게 이제 냉난방기에서 흘러가는 전류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용 전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하면 됩니다. 이제 그 직류전기 측정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현재 그 오토바이 배터리고, 요거 시그널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DC 쪽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얘를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0점 조정이 되면 그 흘러가는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류량을. 네, 여기 보면 이제 전류량이 흘러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DC는. 그래서 이걸로 시동 전류도 측정할 수 있고, 배터리 CCA도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배터리 상태도 다 볼 수 있고, 시동 안 걸릴 때 얘만 체크를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비싼 배터리 테스터기 사지 마시고 그냥 후쿠메다 하나 사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크램프 메타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 안에 있는 전압, 저항, 전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뭐 그 내부 저항 측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할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기본적인 전기를 알으셔야 되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12V 이런 배터리가 있으면 뒤에 이제 기호로 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2V에 뭐 7AH 이런 거 보통 이제 일반 스쿠터나 오토바이에 이제 많이 쓰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80A도 쓰고 40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호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12V에서 이 볼트는 뭐 흔히 우리가 아는 이제 전압인 거죠. 전압이고, 그 다음에 7AH는 말 그대로 용량이 여기에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 용량이 이제 7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7AH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7AH는 뭐냐면 7A를 1시간 동안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80A다, 자동차 같이 뭐 80A 쓰는 80AH다 이러면은 80A를 1시간 동안 그 내보낼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40A로 나간다 그러면은 2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2시간 동안 40A가 흘러 나가는 거죠. 다시 이제 오토바이로 돌아와서 7A가 1시간 동안에 그 흐르는 전류 보낼 수 있는 양이면, 만약에 3.5A면 2시간이 되겠죠. 그 반이니까 2시간으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암페어 계산을 이렇게 전류량을 보시면 되는 건데, 다시 이제 전압으로 와서 그러면 전압이 뭐라는 거냐? 전압은 이 전류를 밀어내는 힘이에요. 주사기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만약 주사기로 이렇게 물을 뽑아서 이만큼의 용량이 있다고 쳐서 요게 100리터짜리라고 치면, 전기가 100A가 있다고 치면 전압은 뭐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밀어내는 힘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누르면 이게 주사위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죠. 이 밀어내는 힘이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는 힘, 이 전류를 보내는 힘이죠. 이 전류는 뭐냐면 그 여기 흐르는 양, 요거는 이제 그 H에는 요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전류 암페어는 이제 기호는 이제 이렇게 I로 쓰는데, 이게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1A다. 그러면 1A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R, 이 저항은 뭐냐? LED 전구 있잖아요. 이런 거 전구, 뭐 스타트 모터, 배터리에서 나와가지고 중간에 걸리는 모든 전자부품, 뭐 그 헤드라이터, 브레이크 등, 뭐 계기판의 전등, 뭐 이런 게 모든 게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저항에는 스타트 모터가 받는 부하 저항이랑 여기 LED 전구가 이 받는 저항은 틀리겠죠. 얘가 더 많이 받고 얘는 적게 받겠죠. 그러면 얘는 전류 소모량이 더 크고 얘는 전류 소모량이 좀 적겠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는 그냥 다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안에 이 내부 저항은 뭐냐면, 요게 이제 배터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저항이 걸리는 걸 여기 모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전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전자 센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걸리는 거는 전부 저항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아서 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배터리 내에 이제 소문자 R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런 이 R이 저항이면 소문자 R은 이 내부 저항을 이제 기호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배터리 내에 있는 저항이 내부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 내부 저항은 전압이 떨어지면 내부 저항 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부 저항 값이 점점 커진다고 하면은 전압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측정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거고, 우선 배터리 내 내부 저항은 요런 개념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이제 CCA는 뭐냐면, 뭐 콜드 크랭킹 암페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영하 18도에서 뭐 7.5V 그 될 때까지 뭐 30초간 크랭킹해서 나오는 총 전류량, 뭐 복잡한데 그냥 이런 거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뭐 우리 시험 볼 게 아니잖아요. 자가정비는 그냥 CCA가 그냥 저온일 때 시동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CCA 값이 크면 클수록 시동 능력이 좋은 거죠. 시동 능력이. 그러면 CCA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그 총 전류량이 뭐 30초간 흘러서 영하 18도일 때 총 전류량이 70A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그러면은 70ccA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12V, 예를 들어서 뭐 7A 이렇게 보통 7AH 써 있는 거는 곱하기 10을 하면 돼요. 보통 평균. 그러면 7AH는 평균 이제 배터리 회사마다 방전량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편차가 있지만 보통 곱하기 10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한 70 정도 CCA가 되는 거죠. 일반 납일 경우에요. 자동차가 만약에 80AH다 이러면은 보통 800ccA까지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회사마다. 그래서 좀 유아사 같은 이제 그 배터리는 일반 납 배터리 보통 회사들 거는 70이 나오는데 유아사 거는 한 120 정도도 나와요. 이렇게. 방전 능력이 좋을수록 배터리가 이제 고가로 가요. 예를 들어서 뭐 1C, 2C, 3C 이렇게 돼 있는데 15C도 있고, 같은 납이라 그래도 방전할 수 있는 그 양이 클수록 그 좀 배터리 가격이 좀 올라가요. 유아사가 좀 일반 납 배터리에 비해서는 CCA가 높아요.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비싸죠.
이 전류량과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좀 알고 계시면 그 배터리를 잘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배터리를 교환을 해야 되나 교환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를 보는 거는 이제 이 내부 저항 값이랑 보통 이제 CCA를 판별을 하는데 이게 좀 부정확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보통 판단을 하느냐, 12.0V일 때 80% 기준으로 봐요. 배터리의 그 성능을 80% 이하로 내려가면은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12.0V일 때 시동을 걸어보면 전압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시동 그 크랭킹 상태에서 9.6V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뭐 CC에 이런 거 안 찍어 보셔도 요 정도만 하셔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쪽 거는 부하되기 전에 전압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13.49잖아요. 13.49일 때 직류 전류 측정하기 위해서 요거를 또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전류를 측정하면 여기 볼트가 미세하게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거를 전류량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 모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선이 이 스타트 모터를 하게 되면 요 선이 좀 얇아서 탈 확률이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나중에 오토바이로 할 때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원리만 보여드릴게요. 13.49일 때 예, 전류량이랑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13.48로 바뀌고 여기는 0.1A가 0.11A가 이제 뜬 거죠. 네. 0.11A 13.48. 여기 보면 이제 V1은 13.49V잖아요. 그리고 V2는 13.48이 되고 전류량은 0.1A가 됐잖아요. 네. 전류가 흐르면 여기 볼트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리튬 인산 처리에서 기본 제가 1V가 높다 그랬잖아요. 뒤에 0.1이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얘가 한 10A라고 쳐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0.1 곱하기 10A를 맞추려면 이제 100배를 해야 되잖아요. 0.1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제 10A가 나오는 거죠. 여기 전압은 0.01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0.01 여기서 나온 게 곱하기 100 하면 1V 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10A 흐를 때 이 배터리는 13.49가 이제 V1 첫 번째 했을 때 12.49가 떨어지면 얼추 10A를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름에는 시동이 잘 걸리다가 이제 겨울 되면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12V 7A일 때 납배터리일 경우 여름에 12.5V였어요. 여기 초기 전압이 V1이 12.5V였는데 여름에는 소모되는 전류량이 시동 걸 때 크랭킹 하는데 그 나가는 전류가 15A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15A 소모가 될 때 다운되는 양이 10.2V까지 떨어졌다. 여름에는 15A로 시동이 잘 걸렸죠. 겨울에는 추워지니까 20A까지도 이제 소모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면 20A일 때는 그러면 몇 볼트가 떨어지는지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2.3V의 그 전압 강화가 이제 생긴 거죠. 15A일 때. 그러면 요걸 나눠 볼게요. 여기 1A당 소모되는 전력량이 1A당 0.153V, 0.15V가 소요가 된 거예요. 1A당. 그럼 20A일 때는 한번 계산해 볼게요.
3볼트가 이제 소모가 되는 거예요. 3볼트. 그러면 여름에는 12.5V를 해도 널널하게 시동이 걸렸는데 겨울이 되면 20A가 흘렀을 경우에 12.5 빼기 3V 하면 9.5V가 나와요. 9.5V가 나오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9.6V 이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고. 요래서 겨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물론 보통 전류량의 3배가 흘러가면 그 모터 쪽에 문제가 있다고 그 판단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크랭크에도. 그리고 스타트 모터 이제 카본 브러쉬도 오래 쓰면 쓸수록 이 안에 저항이 점점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사실은 청소를 한 3만 뛰면 이 안에 모터도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카본 때문에 저항이 많이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동이 잘 걸리다가 겨울 되면은 시동이 안 걸리는, 이게 20A가 될 수도 있고 더 25A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오토바이는 이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여기 화학 반응도 뭐라 그러지,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추우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전압이 떨어져 있으면 항상 이렇게 충전을 좀 시켜 놓으세요. 아답터 충전기 납배터리는 그 저렴하거든요. 1,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굳이 뭐 자동차용 큰 거 사지 마시고, 그거 사봐야 얘가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얘는 그 7A짜리니까 여기서 10분의 1 해봐야 1A도 안 되니까 1A짜리 그 출력되는 저렴한 아답터 사다가 충전시켜주면 겨울에 뭐 20A까지 급격히 가도 시동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점점점 추워지면 이 그 부하 저항이 점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항상 얘를 충전시켜서 12.7이나 8을 유지를 좀 해줘라. 만약에 배터리가 문제일 경우에는 전류값이 이렇게 많이 안 흘러도 막 8V까지 막 9V 그냥 뚝 떨어져요. 시동을 걸다 보면. 그러니까 전압은 재봤는데 12.8V인데 부하를 주어서 전류를 흘려내려 보내면 그냥 막 9V 이렇게 그냥 뚝 떨어져 버려. 8V 이러면은 배터리가 문제인 거예요. 충전해 보시고 전압을 측정을 해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9.6V 이하로 떨어지면서 8V까지 그냥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배터리가 이제 교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뭐 자동차 배터리 써도 되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또 배터리 문제가 많으니까 그 뭐 경차 배터리를 쓰면은 뭐 코일이 나가네, 뭐가 문제가 되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감입니다. 오늘은 토크렌치 사용법과 토크렌치를 구입을 할 때 어떤 것을 사야 효과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비 쪽의 대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의 도움을 받고 할 수밖에 없죠. 토크렌치를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얘기하기 전에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엔진 블럭이라고 치고,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이니까 요거를 엔진 블럭이라고 치면 엔진 블럭에 들어가는 볼트, 점화 플러그, 엔진 오일, 드레인 플러그, 각종 볼트가 이제 엔진 블럭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얘는 알루미늄 합금이라서 성질이 약하기 때문에 엔진 블럭에 들어가는 볼트나 너트는 50 이하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일반적인 볼트나 너트,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체 같은 경우는 100에서 막 200 막 이렇게 쪼여지죠. 이런 데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50 토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휠만 봐도 100에서 뭐 110 막 이러고 뭐 좀 더 큰 거는 150도 가고 막 이러니까 이 스틸에 붙는 볼트나 너트는 다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엔진 블럭과
엔진 블럭 외의 것을 구분을 하면은 이제 토크의 힘을 대충 알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나사산이나 볼트너트가 잘 안 망가져요. 어지간해서. 이쪽은 잘 안 망가지는데 엔진 블럭에 붙는 오히려 이 50 토크 이하에 돼 있는 얘네들이 나사산도 잘 망가지고 빠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토크 렌치는 엔진 블럭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에 더 중요하다. 이쪽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 휠 볼트가 100에서 120 정도인데 타이어 가게에서나 뭐 이런 데는 그냥 기본적으로 꽉꽉 조이니까 기본 막 300씩 들어가요. 힘이 300에서 400. 뭐 에어 컴프가 더 좋으면 뭐 5, 600도 들어가고. 그런데 300에서 400이 들어갈 때 이 휠볼트 나사산이 빠가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은 견디는 거예요. 그 힘을. 그런데 이쪽에서는 예외 없어요. 그냥 블럭이 알루미늄 블럭이라서 알루미늄 합금이라서 여기서는 오버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엔진 블럭 쪽에서는 이렇게 막 두세 배가 들어가면 그냥 나사산은 그냥 다 작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매뉴얼에 있는 건데 이게 보일지 몰라요. 참고사항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엔진 오일 드레인 볼트 토크 24. 엔진 오일 드레인 볼트가 제일 세봐야 24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파크 플러그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벗어나면 여기 프로트 엑셀 가면 60이 나와요. 뭐 엔진 행거 이런 거 보면은 70, 50 뭐 다 이러거든요. 자동차는 이제 뭐 정화 플러그 보통 뭐 25, 엔진 오일 플러그는 이거보다 좀 센데 35 정도 되는데 그래도 다 50 토크 이하거든요. 토크렌치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우선은 토크렌치를 선택을 할 때 50 토크 이하는 조금 좋은 거를 사셔야 돼요. 그 엔진 블럭용은 조금 좋은 걸 사시고 일반적인 거 하체, 스틸 이런 쪽에 볼트에 들어가는 이런 거는 뭐 대만제라든가 좀 저렴한 거 써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휠볼트가 100에서 120인데 이거 130 조여졌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거든요. 3, 400씩 조여지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정비하는 업체에서는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세게 조여놓는 게 이제 좋은 거죠. 괜히 풀려서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토크렌치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5에서 40까지, 하나는 20에서 220까지. 물론 이제 얘는 이제 일제고 얘는 그냥 좀 저렴한 거. 요거를 사용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엔진 블록 쪽에 들어가는 이 저토크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우선 5에서 40엔짜리는 뭐냐면 그 토니치에서 나온 건데 예, 이 모델이에요. MTQL 40N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없어서 저도 일본에서 예전에 이제 직구했던 물건이거든요. 엔진 블럭에서 토크렌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걸로 저는 이제 작업을 해요. 나사산이 뭉개지면 안 되니까 이걸로 사용을 하고, 요건 사용법은 간단해요. 여기 밑에 요걸 이제 풀어주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숫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올라가요. 이렇게 칸칸이. 여기는 0.5씩 올라가요. 토크가. 그리고 사용을 다 하면 끝까지 풀어서 내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니치 정도, 일제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에서 220까지 되는 토크렌치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또 없어서 이것도 외국에서 직접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저렴해요.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정확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 되니까 만약에 휠이 100인데 얘가 쪼여서 104 정도 됐다. 그러면 잘 나온 거죠. 그 정도 오차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엔진 블록 외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는 이제 이걸로 사용을 해요. 이 모델은 얘를 내리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 숫자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숫자에 도착하면 조이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다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디지털 토크렌치도 써보고 뭐 이렇게 다 써봤는데 이제 직접 작업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숫자를 찍고 막 해야 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엔진 블럭에 쓰는 거, 엔진 블럭 외에 쓰는 토크렌치,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돼요, 정비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 토크렌치를 구입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막 사지 마시고 엔진 블럭에 사용하는 50 포크 이하는 그래도 일제 정도는 좀 잡아주시고, 요거 이상은 뭐 대만제든 중국제든 상관없어요. 그냥 돈 5만 원짜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스네본, 뭐 하제트, 뭐 스타빌레, 뭐 이런 고가 토크렌치를 자가 정비할 때는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구입해야 경제적으로도 좀 편하고 하니까. 어떤 분은 뭐 자가 정비하는데 토크렌치도 뭐 종류별로 뭐 한 4-5가지 하고 그러는데 그 돈 많으시면 상관없어요. 자가 정비할 때 가장 좋은 토크렌치 구성은 뭐냐? 그러면 저는 이 50엔 이하짜리 토크렌치 하나, 그 다음에 20에서 200까지의 토크렌치 하나,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저렴한 거 써도 된다. 대만제나 중국제 써도 돼요. 20에서 200짜리는. 왜냐면 얘는 어차피 50 이상 들어가는 거를 잡을 거니까 그렇게 오차 많이 안 나요. 그 중국산도 우리나라 그 수입하는 업자가 너무 중국에서 안 좋은 것만 갖다가 팔아서 그렇지 중국에도 사실 좋은 물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크렌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볼트 머리가 이렇게 돌리다가 보면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거를 빼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엔진, 자동차 엔진 행거에 있는 건데, 요거 빼내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요걸 빼내려면 요런 이제 빠꾸 탭이 좀 필요해요. 이게 히다리 탭이라고 이제 역회전 힘이 들어가는 요런 공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구멍을 뚫어서 이제 얘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먼저 뚫어 볼게요. 처음에 이런 쇠는 구멍 처음에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먼저 이런 뭐 얇은 센터 펀치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로 이렇게 가운데 센터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한번 콩 쳐주시고, 없으시면은 뭐 할 수 없고 이런 못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걸로 정 가운데에 이렇게 센터 펀치로 한번 쳐주셔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 가운데 이제 자국이 남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쇠 뚫을 때는 요런 거를 좀 이용을 해요. 요게 처음에 구멍을 미리 얇게 뚫어서 길을 좀 만들어내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를 먼저 장착을 하고, 아까 콕 친 자리에다가 얘를 대고 이제 구멍을 먼저 뚫어볼게요. 이렇게. 그 태핑류 같은 거 있으면 태핑류 같은 걸로 좀 뿌리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미세하게 이제 구멍이 좀 만들어지면 이제 좀 큰 걸로 구멍을 좀 뚫으면 되겠죠. 뭐 드릴은
뭐 있는 거 가지고 계시는 거 쇠뚫을 수 있는 드릴날은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좀 넓혀주면 이렇게 좀 넓혀주시고 이제 요걸로 얘를 이제 망치로 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망치로 지금 여기 플라스틱이라서 밑에서 치고 왔는데 이렇게 쳐갖고 오면 이제 얘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박혀가지고 지금 좀 더 두껍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 구멍을 다시 좀 뚫어가지고 좀 두껍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빼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힘들었네 이거. 너무 안 빠져가지고. 요게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빼기가. 그럴 때 구멍 넓혀서 더 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나사산 망가져서 복구하는 그 작업을 해볼게요. 그 작업을 리코일이라 그래가지고 폴리코일인데 이제 이런 장비로 나사산을 망가진 데를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얘를 다듬고 그다음에 얘로 이제 여기 나사산을 복구를 하고 M8이라고 8mm짜리예요. 요게 M8이라고 요게 8mm짜리인데 요거를 통해서 삽입을 해서 이제 나사산을 복구를 하는 거예요. 이 8mm짜리를 복구할 거니까 여기 8mm에 있는 이제 요 드릴을 이용을 해서 얘를 먼저 구멍을 좀 내줄게요. 넓게. 이렇게 원하는 만큼 길이로 이제 들어갔다. 그만 요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보시고, 왜냐면 요 나사가 박힐 그 길이까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절삭류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뿌리시면서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산을 내야 되겠죠. 정석으로 할 때는 절삭류 같은 거 이제 여기다 뿌리셔가지고 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꼭 넣으셔야 돼요. 수직으로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돌리다가 한번 이렇게 갔다가 살짝 백 해주시고 다시 또 돌아가고. 한 방에 많이 들어가면 무리가 가니까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다가 좀 후진했다가 다시 또 전진, 좀 후진했다가 또 다시 전진. 이런 식으로 후진했다가 전진. 요걸 잘 해주시면 돼요. 후진, 다시 또 전진. 뭐 충분히 많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좀 빼볼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나사산이 그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 끼든 거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되면 그냥 허당이 돼 버려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여기 리코일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그냥 오른쪽으로 감으면 돼요. 감으면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네, 나사 고정제를 한 요 정도, 많이 안 바르셔도 되고 이 정도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얘를 넣어주면 돼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들어갔나?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기 가운데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같이 있으니까 요걸로 이렇게 놓고 그냥 이런 망치로 그냥 통 치면 이게 땅 끊어져 나가. 이렇게 탕 치면 여기 끊어져 나갔어요. 나왔네. 요게 여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쳐야 돼요. 쳐서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내보내시고, 이렇게 이제 리코일이 삽입이 됐으니까 이제 나사를 잠그면 되겠죠. 이제 원래 있던 나사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제 잘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쪼이, 그래서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리코일을 하시면 그 기존에 있는 알루미늄 나사산보다 여기 스텐으로 된 이 리코일이 엄청 강해요. 내구성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 엔진오일 같은 그런 탭도 그 나사산 망가지면 이런 리코일 작업을 해주시면 어지간하게 세게 잠그셔도 이게 나가지를 않아요. 나사산이. 이렇게 작업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